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권호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권호원 변호사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리시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가상자산 특근법과 관련된 두 번째 웨비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서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적인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진영 변호사가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의 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진영 변호사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최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은 차상진 변호사가 가상자산 관련된 형사처벌 사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가 특근법과 관련된 형사 이슈들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연자 소개를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변호사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최근 P2P 금융업 관련된 등록 컨설팅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금호건설 법무팀 출신이시고 블록체인 관련된 형사사건들을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차상진 변호사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은행법 학회 상임이사,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 이사를 역임하고 계시고
금융투자교육원 강사, 한국예탁결제원, 국세청 등의 경력이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호훈 변호사이고요. 저도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위원회 이사이고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에 관한 세미나 등을 최근 진행한 바가 있고요. 특히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김진영 변호사님의 세미나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변호사님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에 대해서 발표할 차인권 법률사무소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저는 핀테크 및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 4차 산업혁명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전문가로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법적 책임이 있는 장문은 아닙니다. 실무상 관련 기관 또는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사기 등이 문제되는 이유는 이 죄들은 가상자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더라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로를 유사수신,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하고 있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등 하급심 판례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는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립됩니다. 사기죄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구속요건 해당성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조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상 언어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보일지 몰라도 법정에서는 사람이란 무엇이고 기망이란 무엇이며 재물, 교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개념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념에 대한 법 이론과 판례, 증거 등을 통하여 사기죄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사람, 기망,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 각각의 개념을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며 이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있다고 징표됩니다. 이 경우 보통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게 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책임은 보통 책임 능력을 얘기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중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정신병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되면 책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가 됩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일반론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구성요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형식을 불문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원금 보장 약정을 의미합니다. 먼저 금전을 교부받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떠한 형태의 약정이든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 약정에 해당하면 유사수신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유사수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죄가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에서는 유사수신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을 할 때 의외로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사수신 행위를 한 일이 있는가, 누구를 상대로 하였는가, 피해자들에게는 뭘 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모집하였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누가 관리하였는가 등을 물으면서 피의자의 대답과 반응을 지켜봅니다. 유사수신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신이란 신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란 유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사수신은 신용을 받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던 시기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 당시 제도금융과 사채시장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사금융업체가 집중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금융업체들은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종 금융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금 및 대출, 어음 할인 등의 업무를 인허가 없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금융 관련 법령은 단지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의 체계와 절차와 경영관리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유사수신 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구성요건 중 불특정 다수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불특정 다수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들, 거래처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 아니면 특정 직업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특정이란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희망을 하여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모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모집 과정에서 모집자는 이번에 자금을 출연하면 일정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한편 유사수신 행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투자 또는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우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피고소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연 어떤 용어를 사용했을 때 원금 보장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남부지방법원은 확정수익 추구형 또는 절대수익 추구형이라는 단어는 원금 보장 약정을 의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절대수익 추구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는 시장 수익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라는 뜻이지 반드시 수익을 얻는다는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면서 확정수익 추구형, 절대수익 추구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산업에서의 용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금보장 약정 여부도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확정수익 추구형, 절대수익 추구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만 다른 시장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이고 그 용어가 손실 가능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다소 과감한 표현도 참작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에게는 기간이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간보다는 금액에 보다 많은 두 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금이 적게 입금되면 지급 기간을 늘려서라도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원금 보장 약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지급된 기간보다는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가상화폐와 직접 관련된 판례입니다. 가상화폐를 발행하며 사업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이와 같은 자리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단순한 사업 계획 또는 장기적인 비전이 설명이라는 전제하에 긍정적인 비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건은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망은 속이는 것, 재물은 동산, 부동산 등 형체가 있는 것, 재산상 이익은 형체가 없는 경제적 가치 증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현금은 재물이고 예금 반환 채권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기망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망의 내용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객관적 사실, 심리적 사실을 불문하며 일정한 거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도 불문합니다. 또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실을 언급하는 행위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분양 계약을 권유하면서 장래에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하철역, 대형 쇼핑센터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기망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일정한 사실을 말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했어야 할 지위에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망의 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가 들었을 경우에 그 제3자도 속았을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지 기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한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의 판단 기준 시점은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에 편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면 사후적으로 손해가 없다 할지라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뒤늦게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자들한테 금전을 반환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사기죄의 판단 기준 시점은 자금 모집 당시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때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시켜주면 감형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차용 시 약속한 변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여야 사기죄의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직접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자금을 차용할 당시 처해 있던 경제적 사정 등 객관적 상황을 근거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금을 차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객관적 상황상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보기에는 자금을 갚을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상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용 당시의 피의자의 재산관계를 직접 묻기도 하고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 물어보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질문 후 어떻게 갚으려고 하였는지를 다시 묻는 등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사실도 사기죄의 전제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것처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면세거래 여부는 법률적 사실에 불과하나 자신이 면세사업자인 것을 알면서도 과세사업자라고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로 가상화폐 거래가 감소되어 시세가 내려가자 거래소의 데이터를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소 주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편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갈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은행 계좌와 다른 데이터일지라도 거래 참여자들이 해당 데이터가 진실일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상화폐를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했으니 당연히 사기가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홈페이지 상에 각 투자자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는 실제 입금된 금액에 따라 부여된 원화 포인트라는 신뢰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상 유사수신 행위 사기죄의 일반 법리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변호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세션을 진행하겠는데요. 혹시 그 전에 Q&A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저희 Q&A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인 차상진 변호사님이 가상자산 관련 형사처벌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변호사님 준비되시는 대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 관련 형사처벌 사례 발표를 맡은 차인건 법률사무소 차상진입니다. 자료 화면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까 권호원 변호사님께서 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예탁결전에서 이제 전자증권법 제정 TF팀 근무를 하면서 전자증권법 제정안이랑 자본시장법 개정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국세청을 거쳐서 현재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은행법학회 상임이사나 아니 핀테크 지원센터, 서울시 핀테크랩에서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 또는 멘토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형사 절차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리고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되고 과거와는 요즘 트렌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형사처벌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좀 제가 이제 포인트를 맞춘 것은 가상자산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사업기획 및 운영 시에 어떠한 것들을 신경 쓰셔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어떠한 점들을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는지, 그래야 피해를 회복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이번 세미나 내용은 저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체적 자문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먼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객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범죄 사실이 인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고소고발 등에 이제 의해서 인지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정보망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인지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인지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내사 단계를 거치면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자료를 모으고 신중히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수사와 내사의 구분은 경찰청, 인트라넷인 킥스 등의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수사를 착수했으면 사건 번호가 없다 할지라도 수사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수사 단계의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형사소송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 이론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다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절차의 진행과 이제 조서의 작성, 스타일에서 좀 가장 큰 차이를 느낍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수사관이 질문이 이제 수사관이 관심에 따라서 특정 쟁점에서 쟁점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다가 다시 또 아까 다뤘던 쟁점으로 돌아오는 등 어느 순간 이제 그 수사관이 질문과 관심 사항에 따라서 이제 조서가 작성이 되고 질문도 그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 질문이 처음부터 뭐 인적 사항이야 처음에 물어보지만 시간 순서별로 또는 쟁점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질문이 이루어지고 조서 또한 그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차이는 그 양 기관의 차이 및 그 성격에 따라서 좀 발생하는 건데요.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 수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정돈이 좀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정에서 이제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날인을 하고 자신이 그에 따라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관 자신이 보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건이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증거 능력도 법원에서 바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조서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검사님 앞으로 가서 검사님께서 이제 다시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관이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지 않게 되면 서명 날인을 하는 검사가 그 조서의 내용상 질문과 답변이라든지 그 조서 작성의 그 흐름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한 수사관은 이제 조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좀 꼼꼼하게 접근을 해온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제 입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형사처벌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특근법 개정이 배경이기도 한데요. 현재 그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그 범죄 수익을 취득, 은닉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는 딥맵을 통해서 마약이나 음란 현상을 유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수취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방법 등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좀 어려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수사기법이 발달과 추적 시스템을 좀 자체적으로 구비하기도 해서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이 이동을 추적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유죄 입증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들이 이제 가상자산이 발행이나 유통 서비스 자체에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을 범죄 행위에 그냥 단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행위라기보다는 이제 그 다른 뭐 마약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범죄와 관련된 행위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상자산이 발행, 유통 등이 문제가 된 유명한 사례로는 돈스코이호 보물선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고인들은 이제 150조 원 정도의 보물과 함께 이제 침몰한 러시아 군함인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양에 성공할 경우에는 A그룹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A 골드코인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은 보물을 실제 탐지하거나 아니면 인양을 할 만한 준비나 역량이 이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인양 허가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150조 원이 보물 때문에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제 발행 구조입니다. 법인이 여러 개 등장하지만 일부만 소개시켜 드리면 돈스코이호의 탐사 및 인양을 담당하던 법인 A 법인이었는데 가상화폐를 실제로 발행하는 것은 싱가포르 A 법인이었습니다. 가상화폐는 또 그 A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이제 이 세 개의 법인은 각자 별개의 법인인데 수사기관이 좀 주목한 점은 돈스코이호 인양에 성공할 경우에 그 인양 업무를 담당하는 A 법인이 커다란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는 그럴 수 있다. 물론 그 역량은 부족하지만 그건 사기 이슈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와는 법적으로 분리된 회사인 싱가포르에 있는 A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 투자자가 그 전혀 다른 한국에 있는 A그룹의 그 인양 성공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마치 그 H사의 자율주행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K 비료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준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 이는 이제 이에 대해서 좀 보면 특정 법인의 사업 성공에 대해서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법인이 그 성공의 이익을 지급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자체로 배임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열사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돈스코이호의 그 피고인들은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형사변론할 때는 자기들 그룹사끼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실제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유죄를 만드는데 또 기여를 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상자산 발행은 이제 외국 법인이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는 한국 법인이 형식을 취하는 사업 구조를 같은 프로젝트에도 사실 좀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은 구조의 프로젝트는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법인이 그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법인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구조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최근 사례인데 올해 이제 10월 14일에 선고된 사례입니다. 그 피고인들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F사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로 자동 트레이딩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이제 팔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리고 향후 엄청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순위 투자자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투자하도록 추천한다면 추천 및 후원 수당을 이제 지급하는 다단계 구조를 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대표는 이미 처벌받았고 최근 10월 14일에 선고된 판례 사안에서는 그 지점장들이 피고였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은 이제 대표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믿고서 그에 따라 이제 홍보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법원은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근데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법원은 사업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고 실체가 의심스럽다 이런 점들을 유죄 이유로 들었고요. 또 다른 것은 피고인들이 아까 그 대표의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홍보를 하였을 뿐이라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들 자신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즉 본인들도 모를 정도로 실체가 없다. 또는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을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팔았다라는 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불분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수익 보장이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였고 수익이 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수익이 이제 불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의 판단 근거를 삼았는데요. 그리고 대표자가 중간에 또 구속돼서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점들도 뭐 유죄의 판단 근거를 삼았습니다. 뭐 이것은 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수익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수익금이 당초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백서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가상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온 이 수익금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수익금을 지급한 것을 보고서는 오히려 이거는 돌려막기다 이렇게 봤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상자산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거 뭐 다시 사가라라고 해서 그 돈을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당초에 설명한 수익금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걸로 준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려막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소득이 없는 K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수익금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보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기관은 이제 이 F사 그 가상자산을 이제 그 AI 트레이딩을 하는 요 회사의 시스템과 여기서 이제 판매도 했었던 그 가상자산이 그 기술적 완성도가 조악한 수준이라는 것에도 이제 수사기관은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 뭐 판결문에서 그렇게 무게감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이제 그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수익 가능성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이제 비전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어차피 설명회 같은 데서 다 이제 이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 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유사수신행위나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 사안에서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법원은 그 손실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설명한 그 사업 구조 자체에서는 사실 손실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구조를 설명을 했다. 반드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설명 구조를 그 사업 구조를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원금을 보장한 것이라고 봐서 유죄의 판단을 하였다는 점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그 거래소의 데이터를 피고인들이 조작한 사례로 김진영 변호사님께서 앞서 잠깐 이제 설명하셨던 그런 사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로 이제 거래소의 그 가상자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피고인들 그 거래소는 다른 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작아가지고 이제 대형 거래소보다 가격 형성이 좀 낮게 형성되는 그런 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데이터를 조작해서 특정 지갑의 현금 보유량을 좀 높였습니다. 높여가지고 이것을 그냥 매수를 쭉 했거든요. 매수를 하고 이제 뭐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제 그 돈이 바로 안 나왔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돈을 뭐 받은 투자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례에서는 투자자들은 시스템에 기재된 어떤 뭐 가상자산이 그 숫자, 그다음에 뭐 예탁금 보유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지갑에 가지고 있는 수량과 실제로 계좌에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표시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데 이를 속였다라는 이유로 유죄의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과거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 몇 가지 처벌 사례를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요새 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업무를 하면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들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 및 유통 등에 대해서는 사기죄나 이제 유사수신 행위로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개별 사안에 이제 마약이라든지 전자정보 조작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해당 처벌 규정으로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그 죄명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죄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투자자에게 설명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묻는 경향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는 이제 고소인을 대리하여 이제 고소인을 대리하거나 아니면 피고소인을 대리해서 이제 수사기관을 방문해서 입회하게 될 때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각 수사관들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뭐 이해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오픈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는 설명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금 조달 후에 이제 실제 이루어진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업이냐,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그리고 자금의 사용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좌라든지 아니면 메인 매출 세금 계산서 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상자산을 사용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뭐 수십 또는 뭐 수백억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와 같이 뭐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도 별다른 뭐 사업 진행 내용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범죄 행위 증명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비교적 좀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사업자가 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증인들이나 아니면 고소인들이 또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진술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라든지 아니면 고소인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때 어떤 질문들을 했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믿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판례문헌 등을 통해서 직접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쟁점은 뭐 일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보통 사기랑 유사수신 행위로 같이 보도가 되면 수사기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료 등을 보면 이제 조금 더 많은 볼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법원은 이제 좀 판결할 때
사기죄 부분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쟁점들을 이제 사기죄에서 많이 다루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경향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서의 중요성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들 중 일부의 경우 판결에서 이제 백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백서의 완성도 자체가 너무 낮다. 그리고 백서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으니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인 백서의 내용도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백서를 준비할 때 조금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백서의 기준을 이제 기능을 법률적으로 보면 사업적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법적 책임이 없다는 문헌을 이제 기재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좀 부인하고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증권적 테스트를 통과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들을 실무적으로 좀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백서에 기재된 사업이 허무맹랑할 정도라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사업 구조 내에서 무조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이렇게 기술한다든지 하면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로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당연히 법률가들의 조언을 좀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사례들이랑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업무 경험 등을 통해서 말씀드릴 시사점은 여기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이제 그 복수법인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복수법인 자체도 이제 처벌의 대상, 복수법인 구조 자체도 이제 투자자들이 법인을 혼동했다. A 회사가 잘 되는데 왜 B 회사가 발행한 코인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만들었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예전에 좀 매매로 인식하는 경우가 우세했는데 근데 좀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면서 이제 다른 가상자산을 이렇게 받는 행위들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가상자산 산업계에서는 이제 이것이 과연 범죄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로 어떠한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향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실질적인 사업이사와 투자 손실 가능성 고지에 대해서는 앞선 판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 그 처벌 사례를 설명드린 것과 조금 별개인데 가상자산 거래로 피해 발생 시 고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수사기관은 수사기법이 좀 발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과거보다. 과거보다 효율적이고 이제 정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만 수사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내 사건에서 그런 수사 자원들이 이제 다 동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케이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제 민간인 신분에서는 이제 확보할 수 없는 증거를 이제 수사기관이 그 외의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점을 알아두시면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개별 지갑의 이용자에 대해서 지갑 주소 자체만으로는 이제 누가 이 지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그리고 그 지갑, 그다음 가해자의 지갑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특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거래정보가 공개되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갑 주소를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해당 지갑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거래들을 이제 트래킹 해가지고 추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이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할 때 이제 이런 자료들이 좀 추가가 된다면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도 수사가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진행 중일 수 있고요.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민사소송이 같이 진행 중이라면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어떻게 자금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자료를 받아보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업 준비 시에는 이제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고, 먼저 이제 준비하기 전에는 백서 작성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성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이제 애초부터 당신의 능력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뭐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가상자산으로 이제 형사사건화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대표님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상황에서 막 수사기관이 애초부터 당신의 능력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수사를 해오면 사실상 사업 실패 책임을 형사처벌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억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꼼꼼히 사업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 이제 권호원 변호사님께 화면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상진 변호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제가 특근법과 형사처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특근법이 새로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서 이 특근법 내에서의 각종 처벌 규정들, 뭐 과태료 규정들, 업무 정지 규정들, 뭐 이런 행정 명령 규정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기회에 특히 이 특근법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권호훈 변호사이고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 발표의 핵심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특근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중 형사처벌 조항에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신고를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신고를 하시고 사실상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등록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근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그리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 이 특근법상에서는 임직원이 처벌받을 경우에는 회사도 처벌될 수 있는 이런 양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이유가 임직원의 잘못은 사실 임직원의 잘못은 끝나야 되는데 회사까지 처벌이 받게 되면은 회사가 향후 영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근법을 간단하게 좀 되짚어 보자면요. 신고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특근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다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제도권에 편입이 됐다는 것에 전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신고이지 허가에 가까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하신 다음에는 AML KYC라고 이제 사업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특근법상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다만 아래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대부분의 어떤 전자적 자산은 가상자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폐 재화 용약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그런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다. 이게 중요한 거는 화폐나 다른 재화들로 교환이 될 수 있냐 없냐 요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ID가 요새 핫하죠. 그래서 그런 분산형 신원 증명인 DID는 재화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금융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외들은 이미 그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규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게임을 통해서 나온 아이템들, 전자금융법에 따른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전자화폐, 전자 등록 주식, 그리고 전자어음, 전자선화증권 이런 것들이 이미 관련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항에 보면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인데요. 가상자산 사업자라 함은 앞서 본 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매도 매수하는 것, 교환하는 것,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보관 관리하는 것, 그리고 매도 매수를 중개 알선하고 대행하는 것, 뭐 그 밖에 다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정의가 좀 다시 나왔죠.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라 함은 이런 것들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단순하게 게시판만 만들어 놓았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가상자산을 다룬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연 그 우리가 하는 사업이 비록 가상자산을 다루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가? 이거는 내가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특근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인가? 이걸 한번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로 한다면은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 등록에 따른 의무도 따라야 되고 각종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특근법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좀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감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신고 유효 기간은 3년. 한 번 신고하면은 3년 동안 유효하고 그다음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라는 거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신고하면은 끝인데 받아주세요라면 받아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불수리 사유가 있습니다. 말만 신고이 사실상 허가인 거죠. 이런 요건이 안 갖춰지면은 신고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 불수리 사유로 첫 번째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MS 인증이 획득되지 않으면은 그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ISMS 인증 또는 또 하나의 큰 주제여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고요. 두 번째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 거래 등을 통하여 금융 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 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라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가상자산만 이용하지
피앗 머니라고 보통 말하죠. 이 법화, 뭐 원화라든지 달러화랑 교환을 안 하는데 굳이 은행까지 가서 이걸 받아야 되나요?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발급의 예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벌금이라도 받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분들이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회사는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법률을 잘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고 말소라는 거는 그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 어 이 금융위원회에서 신고를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가 날아가는 거죠, 쉽게 말해 가지고. 그 경우에는 5 년이 지나야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인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 관련 법률이 무엇인지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 관련 법률이. 일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 법령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시면 뭐 공인회계사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보험업법, 뭐 상호저축은행 등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새마을금고법 등등 있는데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여신전문금융법 이게 대부업 같은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환 거래법 이런 뭐 외국환 관련된 거를 쪼끔이라도 위반해 가지고 벌금을 받게 되면은 어 이 금융 관련된 법률의 위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과연 그 회사가 이러한 법령이 위반된 대표 또는 그 임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련된 정가를 주로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죠. 이 대주주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인데 보통 20% 이상을 대주주로 하니까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못합니까? 근데 저희가 법을 봤을 때는 대주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주주는 법령을 위반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에만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신고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대표자와 임원이 그 정가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되지 않냐? 예,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좀 특이한 것이 다른 금융 관련된 법률 뭐 온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관련된 법률이 아니지만 규제 산업 중에 하나인 뭐 방문 판매법을 보게 되면은 대주주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그 신고를 안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등록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 특근법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법령만 봤을 때는 법인이 만약에 벌금을 받게 된다. 이제 뒤에 살펴볼 거지만 법인도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신고를 할 수 없느냐? 근데 법률 해석상으로 보면 법인이 벌금 받을 때는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행령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말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고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경우에는 5 년간 신고를 다시 못 하니까 거의 퇴출인 것이죠, 거의. 그래서 신고 말소 사유 첫 번째는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 불수리 사유가 있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 경우에는 신고 말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도 신고 말소 사유입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세 번째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영업을 정지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죠. 정지를. 이 경우에도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지 명령은 언제 나오느냐? 첫 번째는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정지 명령을 내려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 경고를 3회 받았을 경우에 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관 경고가 굉장히 센 거죠. 참고로 기관 경고 밑에 기관 주의라고 있습니다. 기관 주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적어도 기관 주의로 내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국에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예.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경우인데 그런 가상 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한국 회사가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벌칙 규정입니다. 벌칙이라 하면 뭐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규정인데, 첫 번째가 허위 신고 시에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한 자, 이게 아예 신고 안 한 거죠. 두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 거래 영업을 한 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센 규정이고요.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징역과 벌금은 변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징역도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벌금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변경 신고 미희행인데요. 변경 사항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런 굉장히 셉니다. 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사실은 그 이제부터는 이거는 가상자산 사업자 특유의 규정은 아니고 그 AML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의심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심 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의심 거래를 하면 이거는 자금 세탁을 위해서 이거 돈 쓰는 것 같은데라고 의심이 되는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네, 이제 보고에 대해서 거짓말로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심 거래를 누설했을 경우에 의심 거래를 알게 됐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흘렸어요. 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이 뭐냐면은 그 회사의 임직원이 처벌을 받을 때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입니다. 원래 법인은 법인이고 임직원은 임직원이 별도의 어떤 존재들인데, 임직원이 벌금을 받으면 법인도 벌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벌금 받으면은 그 신고 그 법령 위반이 돼 가지고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벌금은 법인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임직원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다만 부분이 더 중요해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준법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말을 안 듣고 위법 행위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임직원만 처벌하고 법인은 면제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경우에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내부 부서에 법무팀이 있는지,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있는지,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 교육을 계속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과태료 규정인데요. 1억 이하의 과태료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자금 세탁 우려 고객, 의심이 되는 고객들이나 테러 자금 조달 의심 고객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 경우에, 세 번째는 고객 거래 내역 분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네 번째는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경우, 다섯 번째는 오더북을 공유. 이게 오더북이란 거는 저희 업계 용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업자와 외국인 사업자 간의 어떤 거래 내역을 서로 공유해서 서로 중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서 확장을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금지했죠. 그래서 오더북을 공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되고요. 다크코인, 이 신원 확인이 이게 추적이 안 되는 다크코인을 취급한 경우에도 1억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명령하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명령, 지시, 검사에 관해서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 이렇게 조사를 방해하면은 1억 이하의 과태료에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금 더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네. 일부러 안 한 경우에는, 혹은 거짓 보고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인데 실수로 안 했어요. 실수 안 한 경우에는 과태료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고객에 대해서 KYC를 안 한 경우에, 그다음에 금융거래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특근법에 대해서 단지 신고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내가 만약에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다면 신고를 아예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특근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상자산 사업자는 맞는데 특근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특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예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신고 요건, 거기에 과연 전과 이력이 의미 있게 작용할 것인지, 그래서 아예 신고를 아예 못할 것인지 등을 좀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양벌 규정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양벌 규정이라 함은 임직원이 벌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도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사가 벌금을 받으면은 신고 자체가 말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저희가 Q&A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Q&A에서 어떤 그 Q&A에서 저희 몇 가지 질문이 와가지고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경우 많은 질문들이 발표 자료를 공유하냐라고 질문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 발표 자료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에게 그
등록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표 자료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분께서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법률 위배 여부가 있을 것인가? 해당 가상 자산이 상장 폐지되면 해당 토큰 소유한 회원들은 자산 처리 기회가 없어지고 줄어든다. 이 상장 정책은 사실은 그 형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임의적으로 상장을 폐기하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이 질문 취지대로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예 폐지를 아예 못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거래소 약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부로 해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점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로 저도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 그 권호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외에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그 판례에 따르면 이제 뭐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니지만 한국거래소의 규정 자체도 이제 그냥 약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장 폐지 무효가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상장 폐지가 이제 무효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주주들이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 이제 보면 그 전에 있던 판례들 보면 거래소가 이제 상장 폐지 무효를 이제 시킨 사안에서 이제 법원은 이제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을 직접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건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명시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공익적 기능과는 별개로 또 다른 쟁점으로 있었던 게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재량권을 남용해서 상장된 기업을 이제 상장 폐지시켰으니까 이것은 그 위법하다 그리고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호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킨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남용이냐 남용이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좀 신중하고 꼼꼼하게 좀 따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신 경우에는 여기까지 저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 화면 밑에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였고요. 오늘 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웨비나가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코인데스크 코리아 담당자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채널을 통해서도 질의를 주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도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차인건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익한 세미나들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